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회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서규석 옮김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앙젤 리에비가 기자 에르베드 샹랑다르를 만나서 자신의 체험을 들려준 책입니다. 앙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몸의 이상 현상, 점점 마비되어가는 육체, 그리고 의식의 감옥,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여정을 그린 이 책은 실상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급성 희소병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앙젤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기까지의 시간을 담은 그녀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 앙젤의 가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눈물 한 방울 첫 번째.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인지, 왜 마비되어 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레이가 옆에 있고 그가 나를 지켜주는 한 나는 안전하다고 되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내 손의 통증, 두통, 마비되어가는 느낌에 대해 묻고는 어떤 말도 해주지 않는다. 내 증상은 어떤 병리학과도 연결되는 것이 없다. 그러자 레이가 나를 응급실로 이송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내가 강하게 반대한다. 나는 머리가 아플 뿐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나를 실은 침대가 병원 복도를 달린다. 벽에 부딪히고 문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내 머리는 터질 것 같다. 맙소사,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스트라스부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경이다. 그때부터 진료실마다 끌려다니는데 마치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던져지는 걸레뭉치가 된 느낌이다. 많은 주사, 많은 약, 많은 기계, 척수검사, 의문에 찬 시선들. 표현하고 호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반사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이제는 서서히 마비가 오는데 저려오는 느낌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안개가 짙어지고 가끔은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고 몽롱하다.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르겠고 방금 일어난 일도 잊어버린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는 레이에게 말을 건넨다. 선생님 부인은 언제나 저렇게 조용히 말합니까? 의사들은 황당할 때면 자신을 잘 숨기지 못한다. 나한테 벼락처럼 내려진 이 이상한 병이 뭔지 감이라도 잡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나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내 병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이의 생각은 정반대다. 그는 나를 지켜야 하고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에 나를 꼭 입원시키려 한다.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라임병인가? 뇌막염인가? 컴퓨터 화면에서도 여러 검사에서도 어떤 전문가의 소견도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의사 선생님이 레이에게 설명해준다. 부인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혼수 치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혼수 치료라고요? 치료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낮추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호흡하려는 반사 능력은 기계의 기능을 방해하고 더욱이 환자를 쇠약하게 하니까요. 더는 이런 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두운 밤으로 내몬다. 그런 다음
느닷없이 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것이다. 내가 깨어날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지. 눈물 한 방울 두 번째. 아직도 암흑이다. 깜깜하다. 이 칠흑 같은 암흑에 적응하려 노력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적응하니까 이 암흑에서 생각으로 형태를 주고 어둠에 미묘한 차이를 주고 부분적으로 농도를 달리해본다. 여러 날이 지났다.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밤은 물러가지 않았다. 의사들, 레이와 카티는 내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까? 모든 것이 고요하고 호흡소리와 기계 소음만 연속으로 들린다. 말소리도 규칙적으로 들리나 나한테는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는다. 나를 잊었나 보다. 나는 함께 있지만 실제로 있지 않은, 어쩌면 함께 있어도 몰라보는 유령이다. 레이가 들어왔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또 어떤 여인과 몇 마디 나누더니 지금은 내 옆에 있다. 나는 그를 느낀다. 그가 내 남편이 여기 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 있다. 나는 떨며 레이한테 말을 건네보지만 소란스러운 내 생각만 울린다. 내 사랑 레이, 내 말 들려? 내가 떨고 있는 거 보여? 지금 당신과 내가 서로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 느껴? 그는 대답이 없다. 이 밤 내 오열을 억누르는 흐느낌만 들려온다. 레이는 가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진다. 나는 스스로 정상이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지 않음을 깨닫는다. 울부짖지만 절규는 내 안에서만 일어날 뿐이고 움직인다고 믿지만 완전히 부동 상태다. 사람들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한단 말인가? 나가는 문은 어디일까? 무형의 존재로 지옥에 떨어진 넋처럼 암흑 속을 더듬는다. 앙젤, 혼수 상태에도 너는 예뻐. 내 이웃이며 30년 지기 친구 베르나데트 목소리다. 내가 혼수 상태라고? 그녀는 레이와 나한테 고산지대 트레킹의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희열을 맛보게 해준 사람이다. 베르나데트가 병실에 들어왔다. 친구의 부드러움이 나를 감싼다.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 그 칭찬은 내 마음에 남았을 것이다.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내 정신에 기운을 주고 내 모든 사고를 비워버리는 것. 그것은 낯선 느낌이 드는 짧은 말, 바로 혼수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혼수 상태라는 거다. 의사들이 보기에 하루 이틀이라던 그 망할 혼수 상태가 여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건 단지 나쁜 꿈이 아니다. 나는 완벽하게 깨어 있는데 그들은 나를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외친다. 나 여기 있어. 얘기도 듣고 있어. 혼수 상태가 아니라고. 걱정 마. 제길, 나는 아무 일도 없다니까. 와서 보고 날 좀 구해줘. 나를 구해주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미쳤다. 이건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나는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어째서 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걸까? 얼마 전만 해도 나는 한 사람의 여자고 엄마고 할머니였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그들에게 성당에 있는 성상일 뿐이다. 혼수 상태는 이런 게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혼수 상태는 아니다. 나한테는 초감각적인 느낌이 있다. 아직 암흑 속이지만 감각은 잃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만질 때
내 몸은 그 압력을 느낀다. 때로는 철물 조각 같은 것이 내 발바닥 밑을 누르며 이상한 자국을 남긴다고 느낀다. 이것은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를 진동하게 해놓았는데 침대가 흔들릴 때마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몸이 미끄러지면서 두 발이 침대 난간에 부딪히며 느끼는 거다. 청각은 제대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예민해졌다. 아주 미세한 소음도 분석할 줄 알기에 총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시각장애인의 청각처럼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무언가를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거다. 소리에 굶주린 나는 모든 것이 흥미롭고 궁금하다. 침대 소리, 기계 소리 등. 내 옆에서 끊임없이 가쁜 숨을 쉬고 있기에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한 게 인공호흡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다. 특별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소리에 굶주려 있다. 병원 직원들, 의사 선생님들,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들어야 하기에 내 귀가 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레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인기척을 듣고 그가 있다는 걸 안다. 그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는 말이 없다. 눈물 한 방울 세 번째. 그들이 베타닌 초록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말하더니 나를 만진다. 코가 간질간질 하더니 아픔이 느껴진다. 코에 뭔가를 밀어넣는 동시에 입안에 또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 한 손을 내 목구멍 깊이 집어넣는데 콧구멍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짐승의 송곳니와 발톱에 속이 찢기는 것 같기도 하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내 무력함으로 고통이 배가 되었다. 나는 발버둥 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표현할 수도 없기에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얌전히 있다.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으며 작은 경련조차 없다. 질식할 것 같다. 뭐 하는 거지? 왜 마취하지 않지? 내 영혼이 고함을 지른다. 이 와중에 침묵의 외침이 가장 절망적이다. 입안에 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혀 깊은 곳을 긁어댄다. 창자를 끄집어내는 느낌이다. 토하고 싶고 울고 싶고 신음하고 싶고 고함 지르고 싶고 두드리고 싶다. 악어가 되어 이 침입자를 물어뜯고 꼬리로 쳐서 때려 눕히고 싶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요하게 고통이 없다는 듯 겉으로는 동조하는 듯 미친 듯 전기톱으로 잘리고 있는 나무 밑둥처럼 부동자세로 있다. 나무가 고함을 지르지 않는 한 나무꾼은 톱질을 계속할 것이다. 폭발할 지경이다. 이건 너무나 심한 고통이고 아픔이며 부당한 일이다. 왜 이런 고문을? 왜 이런 폭력을? 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나한테 하는 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겠지. 그들은 축농증 치료를 위해 내 콧속을 씻고 있다. 한 사람은 콧속에 약물을 넣고 다른 사람은 그 약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목구멍 깊은 곳에서 받아내는데 작은 진공 청소기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거 보이니? 다른 사람이 대답한다. 이 사람은 양쪽 턱뼈 부비동염이 있고 왼쪽은 만성 돌기염이야. 뭐라고? 작은 염증이야. 하루 3번 치료해야 돼.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걸까? 기절할 것 같다. 하느님, 그건 안 돼요. 그들이 또 오진 않겠지. 그렇게 자주 오진 않겠지. 한 번 더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거야. 절대 할 수 없어.
흐르지 않는 눈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을 흠뻑 적신다. 하느님,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제가 지옥에 떨어진 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어린 시절 이후로 하지 않던 기도를 한다. 우리 형제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주일 미사를 드리고 평화로운 아기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폭언과 역정이 가득하다. 기도 내용도 이렇게 상세한 적이 없었다. 하느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늘 삶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언제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요. 저를 고문하는 것들이 집요하게 같은 일을 다시 한다면 하느님,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나는 고통에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고통이 다시 오면 내 존재는 하나의 외침에 불과하다. 소리조차 없는 외침이라 더욱 처참하다. 어떤 종류의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크다. 죽음이 더 부드러울 수도. 이제 나는 괴롭힘 당하는 짐승의 삶을 알겠다. 나는 미세한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의 소음, 간호사들이 하는 평범한 대화, 기계 소음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음속 깊은 번뇌가 점점 심해져 귀가 먹을 지경이다. 방문자들의 조용한 속삭임, 말없는 레이, 가족들이 참으며 내는 울음소리, 내 친구 샹탈과 대대의 사랑 어린 말 등 최소한 그들이 여기 있을 때는 나를 고문하지 않는다. 내 번뇌가 줄어든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아오면 좋겠다. 눈물 한 방울 네 번째.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가 바로 다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예전에 레이한테 죽으면 화장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그렇다면 내 몸이 아직 따뜻해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신장이나 심장을 적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마취도 하지 않겠지. 장기 기증은 기본적으로 뇌사 상태의 사람들, 즉 뇌기능을 멈춘 사람에게 시행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학자들은 내 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극심한 통증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그들에게 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뇌가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병원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한다.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몹시 겁난다. 외과용 메스가 내 피부에 닿는 게 두렵다. 심장이 미칠 듯이 널뛴다. 몸을 옹송구리고 싶지만 절망스럽게도 뻣뻣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 마치 내 운명에 내맡긴 듯. 이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절차요? 장례를 위한?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나가자 뒤이어 말이 없던 인턴들이 따라간다. 레이와 카티는 조각상처럼 누워있는 나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기계처럼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간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능력조차 무디어졌다. 레이와 카티는 스트라스부르 강변을 따라 걷는다. 바깥 삶은 아름답다. 사람들은 관광객에 섞여 카페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낸다. 배 여러 척이 일강을 지나가고 사진사들은 목조 건축물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빨간 제라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남편과 딸은 이 세상의 행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를 가로질러 4km 떨어진 쉴티그하임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한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두고 온 것도 까맣게 잊고서. 다음날 아침 레이는 처절하고 결연한 용기를 낸다. 내가 해야 한다. 카티가 할 수는 없어. 레이는 장의사 간판이 즐비한 동네 중앙도로로 향한다. 가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레이는 조심스럽게 가게로 다가가 진열장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라는 말이 새 한 마리와 함께 대리석에 새겨 있다. 레이의 두 눈가에 눈물이 스친다. 못하겠어. 레이가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간다. 어떤 여자가 있다. 레이는 마음을 바꾸고 나온다. 월요일이다. 레이가 투쟁할 힘을 충전하고 왔다. 그가 의사와 다시 만나서 나눈 대화는 지난 금요일과는 전혀 다르다. 더 이상 레이는 전능한 의사 앞에 선 학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레이가 결정한다. 우리는 앙젤에게서 호흡기 연결관을 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히 말해 나는 당신이 내 아내에게 손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박식한 의사는 변명하지 않고 물러난다. 레이가 진정하고 생기가 나는 게 무언가를 깊이 결심한 듯하다.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굵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건넬 때면 내 의심은 사라진다. 내 운명은 다시 한번 바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눈물 한 방울 5번째. 결혼 기념일이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내가 병원에 있은 지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응급실에 온 날은 13일 저녁이다. 레이와 나는 24일에 시청에서 25일에는 성당에서 결혼했으니 오늘은 이 두 날 중 하나다. 그러면 7월 24일 아니면 25일이다. 아주 아름다운 예식이었지. 내가 사는 스트라스부르 북쪽의 그람스하임에서 결혼을 마치고 피로연 만찬은 라인 강병에 있는 조그만 마을 길스테트에서 했어. 1970년, 그러니까 39년 전에 나는 어린애였어. 겨우 18세였으니까. 하지만 결혼은 정말 잘했어.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레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음이 어떨까? 뭘 하고 있을까? 오늘은 모든 기념일 중 가장 슬픈 날이다. 레이와 키스하고 싶어 미치겠다. 웃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견고한 우리 부부의 사랑에 어울리는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 나는 내 안의 감옥에서 울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도 흐느껴 온다. 카티가 아주 다정하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 예쁜 우리 엄마. 내가 아빠를 잘 모시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내 마음은 감동에 젖어 사랑, 슬픔, 두려움, 범벅이다. 내 속은 울음으로 가득 찼다. 카티가 계속해서 말한다. 엄마가 우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직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는데 셋째를 갖고 싶어. 아기가 태어나는 걸 엄마가 봤으면 좋겠고 아기도 할머니 얼굴을 꼭 봐야 하잖아. 남편과 딸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한 친밀한 삶을 이렇게 이상하게 빼앗기다니 질식할 것만 같다. 엄마. 카티가 갑자기 일어선다. 아빠. 응? 아빠 이것 봐. 무슨 일인데? 레이와 카티가 가까이 있다. 그들의 숨결과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것 좀 봐. 엄마가 울어. 무슨 소리야?
여기 눈물. 내가 엄마한테 말할 때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확실해. 이것 봐, 눈물이 흐르잖아. 그렇지? 레이가 일어선다. 의사를 불러야겠어.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가 비통함과 행복 사이에서 흔들린다. 웃음이 울음 같고 울음이 웃음 같다. 사람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소란스럽다. 흥분한 카티가 말한다. 엄마가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뺨에서 눈물 한 방울이 지금 막 흘렀어요. 침묵에 이어 선고가 내려진다. 젤이에요. 뭐라고요? 젤이 틀림없어요. 있잖아요. 눈꺼풀 위에 바른 젤. 섣불리 기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카티는 기뻐하고 싶은 거야.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소식인데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지. 엄마한테 젤을 발라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 눈물이라고요. 카티는 흥분을 참지 못했고 적어도 나는 이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몸이 전율에 휩싸이고 온전히 딸에게 귀를 기울인다. 카티가 새로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엄마, 내 말 들려? 내 말이 들리냐고.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줘. 나한테 보여달란 말이야. 울어봐. 뭐든 움직여봐. 나는 스스로 놀라운 걸 감지했다. 잇따라 얼빠진 듯한 말 몇 마디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에 일종의 지진을 일으켰다. 앙젤이 손가락을 움직였어. 이번에는 레이가 말한다. 아주 조금이긴 해도 손가락을 움직였어. 너도 봤지? 확실해요, 아빠. 여보, 아주 훌륭해. 당신이 움직였어. 이제야 한 줄기 어렴풋한 빛이 이 거대한 밤을 뚫는 것 같다. 열흘 이상 나를 완전히 올가맨 굴레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존재함을 알리려고 얼마나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붙잡기를 바랐던가. 내면에서 나를 흠뻑 적시는 눈물이 밖으로 솟아나오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바랐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는 마치 내 몸의 감옥이 내 마음의 격렬한 공격으로 틈새가 벌어진 것 같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진정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다.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오늘은 모든 결혼 기념일 중 가장 멋진 날이다.